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9세 된 할머니입니다. 제 나이대의 많은 분들처럼 저도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세 자식을 키워냈고 노후에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지내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저의 모든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때의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남편과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가게는 작고 소박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자식들의 학비를 댔습니다. 자식들은 우리의 희생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자식들을 위해 꾹 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일한 끝에 드디어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노후를 위한 자금을 조금씩 모았고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혼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재정 상담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노후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설득력 있는 말과 친절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8% 수익률을 약속하며 안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권유와 수익률에 혹해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자식들에게도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다는 꿈으로 도전했죠.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투자 회사가 도산하면서 저는 모든 돈을 잃었고 자식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자식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상속받아야 했던 돈을 잃었다며 저를 원망했고 저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재정 상담사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주 가는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단순히 인사 정도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 연세에 맞는 노후 자금 관리 방법에 대해 상담해 주겠다며 접근해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친절했고 설명도 아주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저에게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시하며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인 상류를 생각하면 예금에 넣어두는 돈은 녹아내리는 거라며 저를 겁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돈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상담사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게 했고 저는 그의 말을 철저히 믿고 따랐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작은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점점 안심했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그는 저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고 저는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작은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에 작은 오류가 생기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상담사는 언제나 친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을 믿고 계속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이 저에게 그 투자 회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지인은 그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불안했지만 상담사의 친절한 태도와 꾸준한 수익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에 그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였기에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 신호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투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점점 모호해졌고 수익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그는 항상 문제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속해서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투자 회사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꾸는 악몽이라고. 하지만 점점 그 사실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행을 그만두고 차린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법적 대응을 시도해 보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가짜 회사였고 저는 그들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제가 가진 돈으로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투자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저는 결국 자식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식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놀라거나 실망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탓하지 않겠다며 힘내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아직 대학을 다니는 자식을 키우느라 바빴고 둘째 아들은 최근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막내 딸은 뒤늦게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힘을 모아 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심을 듣고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자식들은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제 걱정을 들어주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큰딸은 자식의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매달 힘들어했고 둘째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막내 딸은 신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컸지만
점차 그들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지쳐가면서 자식들 간의 갈등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딸은 점점 저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원이 없어도 괜찮다며 그저 원래대로 편안하게 찾아오라 했지만 큰딸과의 관계는 이상하게 소원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은 서로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막내 딸은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다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자식들은 결국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상속받아야 했던 돈을 잃었다며 화를 냈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실업 상태인 것마저 모두 저 때문이라며 원망했습니다. 막내 딸은 자신이 신혼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들의 분노와 비난을 듣는 것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결국 그 책임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망하며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저와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아예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 딸은 가끔씩 연락을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난과 원망 속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집안일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짧은 인사말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일 뿐이었습니다. 현재의 저는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나서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지출도 이제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공과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매달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해졌습니다. 작은 집안일도 이제는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손목과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의료비가 부담되어 참아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겪는 작은 불행들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을 수리할 돈도 없었고 필요한 약을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그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남겨진 저에게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가끔씩 극단적인 충동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욱 우울한 듯 하여 저는 종종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저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금이 있어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냉정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더 이상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어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도 힘든 상황이라며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무력감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막내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 역시 바쁜 일상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저를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바빠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냉담한 반응은 제 마음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젊은 날을 모두 바쳐 키워낸 저는 이미 잊혀졌고 그저 자식들이 상속받을 유산을 날려먹은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행복한 순간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재의 저는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저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자식들과의 관계 회복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독과 절망 속에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만 의지하려 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복지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복지사무소를 찾았을 때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무소 직원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지만 복잡한 서류 작업과 절차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원 자격을 확인받기까지 여러 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결국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 금액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지원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저는 작은 금액이라도 아껴서 생활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 중 한 명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동정과 동시에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웃들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리웠지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에 저는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외로운 산책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한쪽에서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잃어버린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아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강아지는 반갑게 제 손을 하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강아지와의 만남은 오랜만에 제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공원을 돌아다녔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아지는 저에게 안기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아지는 제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조금씩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집에서도 강아지와 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지만 강아지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 강아지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하며 저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만난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반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었고 저는 그 말들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저에게 잠깐이나마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하며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료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강아지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강아지는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아지를 잃고 나서 저는 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다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행복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와의 만남과 이별, 친구와의 잠깐의 행복도 이제는 모두 먼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해 두고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인 자식들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그들도 저와의 만남이 어색한지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식들은 아직도 사기로 날리지 않고 숨겨둔 유산이 있는가를 궁금해했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빈털털이었고 그 사실은 서로에게 큰 실망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마지막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고 냉담하게 끝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산이 없어도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와 남편은 빈손으로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들과의 마지막 만남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집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행복한 순간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던 중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서 맞는 마지막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고 그저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만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저는 그저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제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바랄 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은 고독과 체념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고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며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이라도 적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저보다는 나은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